예. 소개할 주제는 미래형 자동차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제목과 같이 서비스형 모빌리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서비스형 모빌리티는 미래형 자동차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하고 일명 마스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제목과 같이 서비스형 모빌리티 산업기술과 실증 사례를 소개를 할 텐데 미래형 산업이기 때문에 현재형의 자동차 산업과의 어떤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는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동성의 변화입니다. 기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 중심의 이동성이었는데 서비스형 모빌리티 산업에서는 그것이 보행자 중심으로 바뀌는 관점의 변화가 있다는 점이고, 두 번째 변화는 산업의 주도권의 변화입니다. 기존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자동차 부품 회사가 그 산업의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서비스형 모빌리티 산업에서는 서비스 업체가 주도하는 새로운 자동차 산업이 등장하게 되는 그런 변화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는 서비스형 모빌리티가 언급하는 이동성의 변화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서비스형 모빌리티 산업에 대한 기술 개발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세 번째에 그 서비스형 모빌리티 산업 기술이 적용된 각국 혹은 각 사별의 어떤 실증 사례를 제가 소개해드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그 다가오는 서비스형 모빌리티 사회가 도래했을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일상적인 생활 혹은 내용들을 간단한 영상을 통해서 정리하는 시간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동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의 개요입니다.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위치나 장소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위치가 있으니까는 이동하기 전에 한 점, 또 이동한 후에 한 점. 그래서 포인트 투 포인트로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포인트라고 하는 것이 공간의 의미를 좀 더 확장하거나 또 어떤 좁혀봤을 때 또 새로운 변화가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실내 이동성이라고 해서 룸투룸이라는 것들이 있고, 실외, 그러니까 우리 집을 나서서 다음 회사로 가는 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도어 투 도어로 합니다. 그래서 실내 이동형, 실외 이동형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크게 한 네 가지 정도의 그 형태가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걸어간다면 보행이 되겠고, 차와 같이 바퀴를 통해 굴러간다면 주행, 또 뭐 플라잉카 같이 날아간다면 비행이 되고, 그 어떤 경로상에 어떤 강이나 바다를 지나간다면 항행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최근에 기술 사례들을 보면은 이 한 가지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개를 뭐 보행했다가 주행한다든가 주행했다가 비행 혹은 항행하는 형태의 복합적인 수단도 서비스도 또 소개되고 있고, 또 이들 간에 교통을 연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승차 공유나 차량 공유 같은 공유형의 모델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어떤 서비스를 부과했을 때 그것이 개인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공공형이냐, 혹은 최근에 국내에서 유행하고 있는 온 디맨드, 그러니까 수요 맞춤형에 대한 이동성도 최근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에서도 대표적인 비즈니스로 지금 주목받고 있는 것들이 물류 배송, 창고 물류에 관한 부분들이고, 또 생활교통 면에서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저 수단 쪽에서도 이 두 가지 비해서는 작지만 일정 규모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러한 이동의 어떤 변화 혹은 발전의 근간에는 이 휴대폰의 어떤 존재하는 앱의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힘이 상당히 큽니다. 뭐 다들 경험하고 계시겠지만 일단은 똑똑합니다. 스마트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심플합니다. 스마트폰의 앱을 이용할 때 아주 스마트한 기능을 이용하기도 합니다만 복잡하지 않다는 점이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이동 경로상의 과정들이 아주 매끄럽게 대기 시간이 있더라도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심리스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여정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스케일업을 하기 때문에 아주 편리한 어떤 방법들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특징적인 면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총칭해서 이동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이동 플랫폼은 세 가지로 구성을 되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다양한 이동 수단들이 존재하고, 그러한 이동 수단들이 기구축된 이동 인프라와 새롭게 만들어지는 인프라와 연계가 되면서 우리가 현재도 일부 경험하고 있습니다만은 다양한 서비스를 만나서 이런 서비스와 연계된 모빌리티, 이동성을 갖추기 때문에 지금 그림과 같이 과거에는 이런 물리적인 인프라에서만 서비스가 존재했던 것들이 클라우드 기반의 이런 어떤 차량 경험까지 포함해서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걸 통칭해서 사실은 디지털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하는데, 그것으로 마스 혹은 에너지 기반의 마스 혹은 케이스라고 해서 최근에 커넥티비티, 오토노머스, 그리고 쉐어링 혹은 일렉트릭이라는 케이스 혁명이라 불릴 정도의 플랫폼의 변화를 가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이동 산업은 크게 세 축입니다. 여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동 수단이 한 축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 인프라, 그리고 이동 서비스가 공간적인 입체적인 느낌을 준 거기에 어딘가에 한 점이 그 비즈니스 모델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도심 이동성을 봤을 때 다양한 이동 수단들과 함께 아주 심리스하게 연계교통성을 가지면서 우리가 목적지까지 편리하게 이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산업 생태계로 쭉 이렇게 나열해 본다면 크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동수단과 서비스 인프라로 구분할 수 있고, 이동수단에는 다양한 보시는 바와 같이 수단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서비스도 보면은 빅데이터 시스템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렌탈, 쉐어링 서비스 같은 것들도 존재하게 되고, 그리고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도로를 비롯해서 관제 드론, 그리고 충전 인프라,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미래 자동차 산업은 굉장히 큰 산업이면서 융복합된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설리반에서 인용한 자료인데, 이런 어떤 구조적인 산업으로 보면은 보시는 것과 같이 이런 빙산과 같은 구조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빙산을 언급한 이유는 우리가 지금까지 국내외적으로 보고 있는 이런 모빌리티 사업은 실제 수면 위에 떠오른 부분들이 다가 아닙니다. 빙산도 보면은 전체 최적의 100% 중에서 5%만 수면 위로 나타내고 있고, 나머지는 물밑 속에 이렇게 아주 건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빌리티 산업을 이해할 때 수면 위에 있는 이 부분만 참조한다면 우리 앞바다에 빠뜨렸을 때는 다시 이 부분에 5%만 보이기 때문에 존재감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만한 형태의 모빌리티 산업을 띄우기 위해서는 하부 구조에 이런 굉장히 많은 융복합 산업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동반적인 참여 혹은 이해가 없다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이해하는 길은 굉장히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번 참고해 볼 만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동성의 변화는 관점의 변화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과거 혹은 현행에서는 무엇을 타고 갈 것인가에 대한 대상에 대한 관점이었다고 한다면, 미래는 어떻게 갈 것인가에 관한 물음에서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관점이 주된 관점의 변화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동성 역사를 잠시 살펴보면 스스로 가기 시작한 최초가 다빈치가 만든 태엽으로 가는 마차 혹은 이 대차부터 시작해가지고 500년이 흐른 지금에서 봤을 때 향후 50년 내에 이 과거의 100의 10분의 1 시간 내에 보다 더 근본적인 변화가 많이 일어납니다. 전기자동차 등장은 물론이고 플라잉카라든가 미래차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 벌써 2000년으로부터 20년이 흐른 지금 앞으로 15년 내의 변화는 상당히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이기도 합니다만, 지금 현재 시점이 과거와 미래의 어떤 티핑 포인트가 되는 계단상의 변화의 시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산업환경의 변화를 잠시 언급하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3번의 혁명이 있었기 때문에 4차이기도 합니다만, 적어도 각 차수별로
산업의 어떤 생산적인 변화는 획기적으로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것은 3차까지는 주된 수단들이 이동 수단들에 대한 근본적인 기여도가 컸다는 겁니다. 1차 산업혁명 때는 대항해 시대의 범선이 그 역할을 했었다고 하면은 2차 시기에는 전기기관차가 어떤 산을 넘어서 어떤 경계의 벽을 허물었다고 한다면 현행 우리가 과거 지나온 3차 시대에는 차와 비행기가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4차 시대는 더 이상 이런 기본적인 이동수단이 아니라 바로 정보에 의한 어떤 혁명의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명 서비스형 모빌리티라고 했던 이유도 서비스 산업이 새로운 이동성의 변화를 근본적으로 변화를 주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생산성 시대에 머물렀던 3차 시기와는 다르게 새로운 창의력의 시대가 4차 시대에서부터는 열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이동수단 중심이었던 것이 이동 혹은 운송 서비스 관점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이 산업환경의 변화에서 읽을 수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환경의 변화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들이 바로 지금 현재의 모태가 된 전기기관, 헬리포드 T 모델의 이 차를 보면은 역사적인 이야기를 한번 언급할 수가 있는데, 헬리포드가 처음에 이 차를 내놓았을 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런 우마차가 지배적인 사회였습니다. 근데 헬리포드는 이렇게 말했죠. 지금 사람들에게 어떤 차가 필요하냐고 물어봤다면 보다 힘센 말이 이끄는 마차를 원했을 것인데, 자기는 이런 원동력 자체를 엔진으로 바꾸면서 새로운 차를 내놓았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으로부터 미래차는 어떤 차가 지금 사람들이 원하는 차가 될까라는 점에서 어째 보면은 헬리포드, 포드사가 제안한 것은 자원 재순환이 가능한 차를 미래차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뭐 시기는 지나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역사적으로 재미있는 부분들이기도 한데 이 모델은 포드의 U 모델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런 어떤 차에 대한 설명이라보다는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를 봤을 때는 적어도 이 모델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그 에너지 측면에서는 석유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고갈에 따른 문제도 있고, 그로 인해서 환경적인 문제는 이제 CO2가 많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과거에도는 우마차 시절에는 이런 문제가 없었냐면 에너지 문제는 그 말이 끄는 마차였기 때문에 사료값이 변동한다는 점이 시대적인 같은 고민이었고, 환경적인 문제는 생물학적인 원동력을 쓰다 보니까 배변의 문제가, 처리 문제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미래차로 갔을 때는 이런 문제가 없을까 고민해 봤을 때는 에너지 관점에서는 이 전기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전기가 아마 같은 유의 고민이 될 것이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데이터 소비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전기와 데이터가 미래차의 어떤 에너지적인 관점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환경 문제는 아마도 전자파가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일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서비스형 모빌리티 개념별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기 전에 어떤 경험 경제라는 부분 잠시 언급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즐겨 마시는 커피 중에서 뭐 특정 회사를 언급해서 그렇습니다만 스타벅스라는 메이커가 있습니다. 물론 엔젤리너스나 뭐 탐앤탐스 여러 가지 이런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꽤 많은데, 실제로 보면은 경험의 개입 요소에 따라서 가격적인 차이가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큽니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기존의 전통적인 자동차 부품 산업을 2단계라고 본다면은 실제로 우리가 이용 단계에서, 경험 단계가 포함된 이용 단계에서 가장 많은 부가가치가 붙는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미래형 모빌리티, 특히 서비스형 모빌리티가 어떤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시대에서는 이런 서비스적인 시장이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미래차에 대한 전체 시장 파이는 커지겠지만 제조 부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그렇게 크지 못하기 때문에 향후의 미래형 모빌리티 헤게모니는 서비스가 주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내용은 일본이 이번 그 동경 올림픽에서 한번 보여주려고 했던 부분들인데 이 파레토에 대한 부분입니다. 잘 보시면은 예. 자, 시간대별로 오전 시간대 출근 시간에는 주로 승차 공유를 합니다. 출퇴근하고요. 10시가 넘어가면 이때는 출근할 사람 다 끝나면은 이제 병원에 가실 분들이라든가 혹은 물류 배송에 대한 차량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의 플랫폼으로 생활교통과 물류 배송을 구현하는 형태의 이런 복합적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도심의 차량이 다 필요하지가 않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차량의 모델을 가지고 시간 점유율을 늘리는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런 점이 현재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시장 점유율 관점에서는 도시에 많은 차들이 필요한데 이 공유형으로 되면은 일정 수 이상의 차가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무인 형태의 차들도 많아지고 또 물류 같은 경우에도 도심에서 출퇴근 다 끝난 시간 이후에 한간 인프라 이용해서 이런 물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형태의 개념들이 되겠습니다. 예. 물론 뭐 개념적인 것에 불과합니다만 이런 인프라에 대한 개발이라든지 차량 플랫폼 개발은 한국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지금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 다음 그림은 앞서 그림이 이제 그 일본 동경에서 그 야심차게 추진했던 모델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이제 싱가포르에서 하고 있는 플라잉카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보시는 것처럼 예, 주행을 했다가 또 비행을 할 수 있는 형태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은 두 명의 연인이 만나는 과정을 이제 보여주는 과정에 이 차가 이제 설명이 되는데 현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초소형차 같은 크기입니다만 배터리 사이즈가 한정이 있잖아요, 그죠? 이것 타고 전체 거리를 하는 일정 거리는 이 주행을 했다가 캐빈은 공용으로 합니다. 캐빈, 객실은. 그래서 이제 일정 부분에서 도로가 막히거나 에너지가 부족하게 되면은 위에서 드론 형태의 구조물이 내려와서 이제 결합해서 이동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도심의 어떤 이동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 거죠. 자, 지금은 이제 남자 연인인데 여기서 이제 공원에서 호출하면은 이런 이제 플라잉카 형태, 그러니까 드론형 플라잉카가 와서 사람을 픽업해가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의 장점은 한 가지 차가 에너지 충전 문제가 이제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드론 형태가 쓰면은 밑에 하부 그러니까 드라이빙 모듈이 충전하고 있으면 되고 얘가 이용하실 때는 이 모듈이 충전하고 있으면 되니까 한 플랫폼이 전체 주행거리를 몇 번 완주할 수 있는 형태의 에너지 소비를 굳이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것이 이제 싱가포르이 생각하고 있는 플라잉카의 어떤 도시명 모델이 되겠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런 이제 시도를 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건 좀 생뚱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이게 아마 10년 초반대일 겁니다. 현대카에서 기아 자동차 플랫폼 레이죠. 레이에 구현했던 개념인데 이것은 뭐냐면 택시를 타보시면 보통은 앞자리 보통 요즘은 이제 여러 사람 타는 경우가 잘 없는데 막 캐리어를 끌고 있는 손님이 탔다. 그러면 짐은 자기 앞쪽에 여기다 보관하고 사람은 뒤에 타는 거죠. 여기 뒤에. 그래서 여기 보면 택시가 운전자 중심이 아니라 탑승자 중심에. 그래서 뒤에 뒷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정보 대시보드도 뒷자리에서 볼 수 있게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다. 또 이런 궤적이라는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고 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뭐 피곤하거나 혹은 비가 내린다든지 그러니까 자전거를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는 환경이 되면은 이 택시에다가 2대 정도를 걸 수 있는 형태의 서비스. 그래서 이제 편리하게 이런 도심의 어떤 생활을 할 수 있는 형태의 서비스가 제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개념적인 것에 불과하지만 뭐 수요가 많다면 이런 형태의 서비스도 도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전기차가 등장을 하게 되다 보니까는 마트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드라이브 스루가 많지만은 이건 몇 년 전의 그림입니다만 차도 이제 배기가스가 없으니까 바로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자기가 사고 싶은 물건, 간단한 물건들은 여기서 바로 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쇼핑을 하는 것은 여기 보시면은
매대가 바뀌는 거죠. 이것이 이제 업다운해서 상품을 고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간편한 것들은 주차를 하지 않고 바로 차를 몰고 가서 할 수 있는 형태. 그래서 자동차가 자동차 산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활의 전체적인 동선에 다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시내에 위치하고 있는 대형마트의 크기가 지금은 거의 절반 이상이 주차장인데 그걸 줄일 수가 있지 않겠어요. 물론 차를 세우고 쇼핑할 사람들도 있을 거지만 어떤 사람들은 가벼운 형태의 쇼핑을 한다면 굳이 차를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미래형 자동차가 주는 것은 단순한 어떤 이동성뿐만 아니라 주차장을 줄일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창고 물류에 대한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류에 대한 오토메이션 산업도 동반선장할 수 있고 당연히 차량이나 이런 이커머스나 빅데이터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굉장히 포괄적인 산업입니다. 그래서 과거와 같이 자동차 산업으로만 구분되기에는 그 서비스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 그림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요즘에 그 관심이 커지고 있는 물류 배송이죠. 예, 한국도 쿠팡이나 기타 이런 업체들의 배송에 대한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벤츠는 아주 재미있는 개념을 CES에 소개했습니다. 여기 어드밴스라고 이 진보라는 의미의 벤이라는 뜻이 아주 재미있게 넣었는데 이런 같은 이제 물류형 벤인데 좀 어드밴스하다는 의미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은 배달을 할 때 이 배달차 내에서 그 다음 목적지에 해당하는 물건들은 이렇게 여기 LED를 켜가지고 바로 이게 픽업할 수 있게. 일반적인 경우는 물건을 찾잖아요, 이렇게. 그럼 그 시간들이 걸리니까 배송 시간이 더 길어지는데 벤츠가 제안한 것들은 여기 동영상 보시면 현재와 미래를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데 현재는 굉장히 매뉴얼 작업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향후에는 이렇게 넣어두기만 하면은 이 바코드를 통해서 읽어서 이 물건을 내릴 수 있는 마킹을 해준다면 굉장히 빨라지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미래의 물류 배송원들은 이미 여유를 가지고 지금 쉬고 있는 수 있는 형태. 그래서 결국 시간을 줄이는 형태의 서비스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차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차에 부과된 IT 서비스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시간에 대한 그 어떤 단축 혹은 생산성의 향상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건을 내릴 때에도 이렇게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바코드를 이렇게 LED로 이제 연결해 주니까 바로 찍어서 갈 수 있는 부분들. 네. 그래서 결국은 차에 적용된 서비스 형태에 따라서 결국 이것을 사용하는 비즈니스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예. 그럼 왼쪽 내용을 보시면은 이쪽 내용 잠깐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예. 물류 배송에 대한 어떤 효율적인 배송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반경 범위 내에 차가 가서 사람 혹은 드로이드를 이용해 가지고 그러니까 무인 배송까지 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 게임과 같이 이런 차가 모선의 역할을 하고 사람 혹은 드로이드나 드론이 배송을 한다는 거죠. 굉장히 효율적으로. 그럼 그때 차는 창고 역할을 하는 거죠. 예.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런 요걸 드로이드라고 하는데 혹은 로봇 배송이라고 해야 됩니까? 하여튼 이렇게. 예.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이제 효율적인 시간들이 더 많아진 서비스 형태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현재는 저희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앱 기반으로서 주문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 배송은 지금은 이제 사람 위주로 하는데 이것의 형태가 배달원 직접 배송하는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드론으로 배달하는 것도 있고, 혹은 무인 배달, 이건 드로이드라고 하는데 이런 형태에서 사용자 확인이 되면은 이게 상자를 개방해서 물건을 찾을 수 있게 해주는 이런 형태로 아주 다양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서비스 형태가 결국은 물론 차 자체의 기술도 중요합니다만은 어떤 인구 주거의 구조, 그러니까 대도시 같은 경우는 모든 서비스가 즉시로 다 이루어집니다. 근데 예를 들면 한적한 마을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직접 가기보다는 드론을 이용한 형태의 배달이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예, 이런 형태의 서비스가 이런 차량 기술로 인해서 훨씬 더 다양해지고 풍요로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물류 부분에 있어 가지고 미래 기술과 접목될 수 있는 부분이 디지털화되고 자동화되고 로보틱스화 되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머지않은 시간 내에 어쩌면 도시에서 이런 드론도 탑재되어 있고 밑에는 로봇이 배달하는, 그래서 사람과 로봇이 함께 배달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구조가 될 것이고, 창고 물류 내에서는 이걸 적재하는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예 적재함을 물류창고에서 자동화해서 적재한 다음에 그 카트리지 다 떠가지고 바로 차에 집어넣는다. 굉장히 효율적이겠죠. 그러면은 배달 시간도 굉장히 줄어드는 효과가 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방금 보시는 것들은 굉장히 어찌 보면 전동화되고 자동화되는 거의 관점이었는데, 포드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어찌 보면 반대로 하는 것 같지만 배터리는 더 작아지고 배터리는 적당히 작고 엔진을 여전히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완전한 차는 아니지 않습니까? 기술 개발이 되어진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야간 때에는 플러그인 형태의 충전을 합니다. 네, 그렇다가 도심 이동할 때는 차가 저속이기 때문에 오히려 전기가 더 효율적이죠. 전기 에너지 쓰고, 교외 이동할 때는, 고속으로 갈 때는 아직은 엔진만큼의 효율이 있는 좋은 수단은 없기 때문에 엔진을 이용한다는 거죠. 근데 도심에서도 배달하다가 이제 배터리가 떨어졌다고 하면 엔진을 켜면 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제 배터리를 교체한다든가 충전 시간에 따른 어떤 불편함이 이제 없을 수 있는, 어찌 보면은 굉장히 현실적인 모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차라고 해서 어찌 보면 다들 다 자율화되고 또 배터리로만 가야 된다는 거 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100% 전기차입니다. 미쓰비시 후소라고 전기 상용차인데, 이 차의 특성은 두 개의 모터를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출력을 반반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 거죠. 근데 반반을 나눈 거에 대한 두 가지 의미를 둘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에 모터 하나로 된 거 고장 나버리면 차가 서버리잖아요. 예. 그랬을 때 이 두 개를 해놓으면 나머지 하나가 출력은 반을 줄지만 운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차에 물건이 가득 실었을 때는 전체 출력이 다 필요하지만은 빈 차라고 한다면 한 대의 모터로 충분히 구동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세이빙도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신뢰성과 고장 대응 측면에서도 굉장히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미쓰비시가 내놓은 후소 이켄트 모델은 또 이런 형태를 취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 배송 산업 발전과 함께 이런 차들에 대한 부분들도 연동해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에는 아직 드물지만은 일본에 가보시면은 흔하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근데 이제 세븐일레븐 편의점에 가면은 이런 소소형차를 이용한 배달 배송이 이렇게 하는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명 모델로서 물류 배달은 이런 형태의 모델을 하는데, 일본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비슷한 패턴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 9시쯤 되면 출근을 다 완료하고 6시 되면 퇴근을 하는, 그럼 남은 시간 빈 시간이잖아요. 그때 빈집에 물건이 가는 거는 상당히 좀 깨름직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했던 거는 이런 유니클로 같은 경우에 이제 비유를 했는데, 유니클로는 아시겠습니다만은 이번에 반일본 정서도 있었지만은, 저렴한 가격에 이제 어떤 단기간 입고 이제 버릴 수 있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온라인 쇼핑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이것이 배송이 됐을 때 빈집에 가면 부담스러우니까 집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다가 맡겨두고 자기가 직접 찾아가거나 혹은 이런 차가 배송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들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컴팩트하면서도 어떤 주문 물량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비즈니스 사업으로 크게 발전한 거죠. 어찌 보면 이 차량 관점에서만 아니라 이것이 갖는 비즈니스에 따라서 이런 차들의 응용 범위가 굉장히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포드가 내놓은 이런 두 가지 차를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승용차. 승용차는 모드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다혼이라고 유명한 자전거 메이커가 있는데, 보시는 바와 트렁크인 모빌리티라 해서 트렁크 속에 보관하고 있다가 근처에 이동할 때는 차가 가지 않고 자전거를 꺼내서 타고 가는 거죠. 이렇게.
예. 그 다음에 배달차 같은 경우에도 물건을 근처까지는 배달할 수 있지만 마지막 옮기는 건 사람이 들고 가야 되잖아요. 힘들기 때문에 그 자전거를 이용해 가지고 예, 뗐다가 이용하고 또 가는 형태.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의 예, 어떤 개념들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보면은 케이스스터디를 통해서 몇 사례를 봤습니다만은 이 모빌리티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서비스와 연계해서 다양하게 발전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볼보가 제안한 그림인데 이런 자전거 라이더들이 교차로에서 사고가 많이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고를 방지하게 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헬멧에 센서를 하나 달아놨어요. 휴대폰과 연동해가지고 교차로에서 차가 오면은 예, 여기서 워닝 해줘요. 워닝. 예, 차가 오고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차가 물론 시티 세이프티 기능이 있어가지고 추돌 방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찌 보면 간단한 아이디어로, 그러니까 이게 앱을 이용해서 그냥 얘는 블루투스 연결을 했을 것 같고, 그랬을 때 하면은 편리하게 우리가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서비스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차에 국한됐을 때는 이런 환경적인 부분까지는 차가 많은 걸 끌어안았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차에서부터 기능을 끄집어내기 시작하는 거죠. 아주 저렴한 형태로. 그래서 이게 이제 클라우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형태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현대차에서 나온, 자, 지금은 주행을 하고 있잖아요. 자, 주행을 하고 있다가, 이런데 이제 보행을 할 수 있다는. 물론 이 차가 나온 건 아니고, 개념적으로. 이거는 CES에 2019년 작년에 소개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도로가 아니면, 그러니까 굴러갈 수 있는 길이 아니면 차가 역할을 못 했었는데, 이제는 그 차라고만 하기에는 단어가 너무 작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모빌리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까 싱가포르 모델은 주행하다가 이제 비행했던 모델이라면 얘는 주행했다가 바퀴를 락해서 이제 걸어갈 수 있는 형태. 이동이란 건 보행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언젠가는 뭐 이런 차들이 물론 뭐 흔하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길이 아니어도 갈 수 있는 새로운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는 이제 모빌리티 산업을 통해서 향후 제품 개발 방향을 보면 현재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의 니즈가 있습니다. 그 니즈를 어떤 기능으로 담아서 그 기능을 만족하기 위해서 여러 경쟁 회사들이 서로 경쟁을 각축했다고 하면은 향후에는 소비자의 니즈는 여전히 있겠죠, 그죠? 이것을 어떤 기능으로 담아내는데 그것을 서비스가 이렇게 개입을 해가지고 서비스가 많은 부분들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차이점은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 하나가 많은 기능을 다 담았어야 되는데, 이제 아까 같이 보면은, 볼보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시티 세이프티 해가지고 사람을 디텍트 해야 되는데, 그런 많은 센서나 이제 어떤 신뢰성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근데 만일에 클라우드 기반에서 서로 위치 기반에서, 물론 위치 정밀도가 있어야 되겠지만은, 워닝 할 수 있다면, 자기가 그런 거를 줄여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서비스가 존재했기 때문에, 프로덕트에서 가지는 비중 자체를 줄여도 되니까 결국은 서비스가 주도하는 형태의 제품 개발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서비스 모빌리티의 어떤 실증 사업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 번째 챕터에서 저희가 경험 경제를 말씀드렸다면 이때는 공유 경제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공유 경제는 말 그대로 소유하지 않고 필요할 때 이용하고 필요 없으면 반납하는 거잖아요. 빌려 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감의 차이입니다만 과거에는 시장 점유율을 양적으로 늘리는 게 목표였다면은 향후는 양쪽으로 계속 늘어나지는 않고 그것을 공유함으로써 시간을 점유하는 형태로 바뀐다는 거죠. 그것이 도시명 모빌리티가 갖는 대표적인 성질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과거와 같은 큰 시장을 하나의 제품 차지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사는 거는 안정이고 리스가 이제 반겨지는 시대가 이제는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3차 산업혁명이 우리가 막 경험했던 시대의 사람으로서 보면은 가장 큰 화두가 바로
환경 문제에서 환경 문제, CO2를 어떻게 저감하느냐의 문제였는데, 빌 게이츠가 2011년인가 2년도에 그 테드에서 나와서 했던 명강연인데 이거 한 장면을 캡처한 것입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가 세운 수학적인 모델은 이겁니다. CO2라고 하는 것은 사람 곱하기 또 사람당 요구되는 서비스 곱하기 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에너지, 그리고 그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발생되는 CO2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CO2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 서비스를 위한 에너지를 쓴다 하더라도 CO2는 발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일 좋은데 그럴 수 있는 에너지원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하는 거죠. 가장 낮은 게 바로 원전입니다. 원전. 근데 원전은 또 위험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현재 시에 대한 부분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당장은 일단은 없는 것으로. 그렇다고 하면 사람을 줄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줄지 않으니까 사람당 요구되는 서비스를 또 줄일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가장 큰 가능성은 그 서비스당 요구되는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지금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이용 효율을 어떻게 하면 좋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지금 현재는 가장 큰 화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뒤에 소개를 할 수도 있는데 전기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차가 이를테면 버스를 비교해 보면은 버스는 노선을 이용하는 차잖아요. 사람이 있든 없든 노선을 다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다 지나가야 되니까 전기 에너지를 일정 이상 줄일 수가 없는데 예를 들면은 스마트폰에서 주문형의 어떤 대중교통으로 바꾼다고 하면은 새벽 같은 시간에 두 군데에서 타고 한 군데에서 내린다 그러면 노선으로 가는 게 아니고 점과 점으로 이동하는 거죠. 사람이 없는 구간은 패스하고 직선화해서 가는 거죠. 그 길을 가지 않고. 그러니까 라인이 아니고 점과 점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 경로를 다 완주했을 때에 라인으로 이동하는 거하고 점으로 이동하는 거는 굉장히 에너지 소비를 적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결국은 서비스상 요구되는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결국은 서비스에 기반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앱 기반, IT 기반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의 서비스 모빌리티는 그렇게 다양하진 않습니다. 뭐 근처에서 볼 수 있는 배달 배송 차량이라든가 혹은 일부 전기차하고 공유 차량이 지금은 다지만 언젠가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더 다양한 형태의 유형으로 소개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GM이 개념적으로 제안했던 건데 이거는 동적 과금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생활교통수단인데 우리가 실제 이용을 하다 보면은 사람이 많은데 탈 수 있는 차가 적은 곳에서 사람 이용수는 없는데 차가 계속 몰리는 이런 곳으로 이동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로가 가장 비싼 요금을 받습니다. 근데 반면에 가장 싼 요금은 차는 많은데 탈 사람이 적은 곳에서 사람이 타고 이 차가 대기자가 많은 곳으로 이동할 때는 가장 싼 요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천편일률적인 요금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시나리오에 따라서 요금들이 바뀌는 거죠. 예, 이렇게 된다면 사람들이 또 선택할 수 있겠죠. 지금 비싼 시간에 급하지 않는다면 이 시간대를 이용하지 않도록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어떤 서비스 사업도 이런 차량들이 있음으로 해서 부가적으로 혹은 이로 인해서 이런 차들이 또 개발되기도 할 수 있는. 그래서 아까 전에 어떤 제품의 개발 방향에서 보지만 서비스가 주는 힘이 상당히 클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들이 열릴 수가 있다. 자, 그에 따라서 이제 충전에 대한 부분들도 이런 무선 충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주차했을 때 충전할 수 있는 형태라든가, 주행하면서도 도로상에서 충전해가면서 갈 수 있다면 충전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없앨 수는 있겠지만, 이건 이제 개념적인, 물론 이 부분은 일부 가능하겠지만, 달리면서 주행하는 건 아직까지는 아직까지 구체화된 사례는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로도 부가적인 발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이 부분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호주에서 이제 시범 실증하고 있는 부분들이었는데, 호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대도시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였다가 또 이동했다 하기 때문에 운전에 이동에 대한 필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운전하지 말고, 낭비하지 말고, 시간 낭비. 우리가 도로에 버리는 시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그 낭비하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자는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실제 이런 거를 운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중교통 수단인데
사람이 말 때는 모든 구간을 다 지나갑니다. 이렇게. 다 지나갑니다. 이렇게. 근데 사람이 없다면 굳이 갈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데를. 그래서 이 점으로 직선화 구간을 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전체 경로를 다 완주했을 때 기존 방법에서는 일정 수 이하로 에너지를 못 줄이지만 이런 방법은 에너지를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새로운 내용들을 여기서 뭐라냐 PPM이에요. PPM. Public Mobility인데 Public Personal Mobility에서 대중개인교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이제 On Demand라고 또 할 수가 있는데 서울에 보니까 인천에 보니까 인천 이음이라고 해가지고 현대차가 컨소시엄을 참여하고 있는 사업도 소개되고 있는데 아마 지금은 시범 단계지만은 효과가 있다면 또 일반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야마가 이제 굉장히 악기도 유명하고 골프 카트로도 굉장히 유명한데 이것도 퍼블릭 퍼스널 모빌리티인데 여기는 보면은 오키나와의 지금 실증 사례를 하는 거죠. 이건 굉장히 저가형의 그겁니다. 자율주행차. 자, 보시는 것처럼 바닥에 마그네틱 센서를 깔아가지고 차를 움직이게 하는 거죠. 물론 그 사람과 추돌 방지를 위해서 라이다를 달아서 하긴 했습니다. 일반 자율차보다는 굉장히 저렴합니다. 대신에 트랙을 깔아야 되기 때문에 광범위 지역을 가기 힘들고 좁은 어떤 지역에서는 아주 효과적이죠. 근데 이것을 한 이유를 들어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관광지이다 보니까 사람이 몰릴 때는 차가 부족할 정도로 많이 없죠. 근데 그 차를 이용하는 이용률을 보니까 1%대. 대부분 차는 점유해 가는데 계속 이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관광지에서 차를 계속 타고 다니는 사람이 없잖아요. 세우고 관광을 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래서 이제 아름다운 해변가에 주차장이 더 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은 이 차를 공유하자는 거죠, 공유. 렌터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필요할 때 휴대폰으로 콜해서 타고 내가 내리면 다시 그 차는 다른 목적지로 다른 누군가를 태우기 위해서 가는 거죠, 이렇게. 예.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관광지에서 고속으로 갈 필요도 없잖아요. 일정 속도로만 갈 수 있다면 서비스를 다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아까 같이 시간 점유율을 높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적은 면적 주차장으로도 이 서비스를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영가형 로코스트 셀프 드라이빙 시스템이라고 해서 소개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작년에 싱가포르에서 이제 ITS 컨퍼런스에서 한번 소개됐던 적이 있는데 한국도 이런 그 농촌형 모델에서 굉장히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점점 이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이륜차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륜차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사이즈가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공간이 굉장히 제한적인데 하루에 150km 정도를 주행을 해야 됩니다. 평균적으로. 자, 그러면은 최대죠. 최대 150km 정도를 가야 되는데 얘는 배터리 교체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충전 시간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 충전된 걸 바로 바꾸는 시간은 1분 이하로 걸리는 거니까 오히려 주유소보다 더 짧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교환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편리하게 바로 이제 이동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충전이 주행 간섭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그 새로운 형태의 이제 배터리 교환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the wait is over. 기다리는 건 끝났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보시는 모델이 이제 고고로라는 회사의 어떤 모델이고요. 지금 반대편에 있는 것이 이제 킹코라고 하는 또 쌍벽을 이루는 업체의 모델입니다. 둘 다 보시는 것처럼 배터리 스와핑하는 방법은 좀 다릅니다. 얘는 이제 발판에다가 기본적으로 이제 교체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을 해둔 것인데 이렇게 해서 꺼내서 탈 수 있는 거죠. 바꿀 수 있는 거죠. 예. 지금 대구에서도 지금 고고로 모델이 아마 지금 시범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확산되면 여러 군데 설치해서 이제 하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 이제 인기가 많아졌지만 물류 배송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륜차에 대한 배송에 대한 시스템은 이런 형태의 구조로 이제 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지금 도표로 보면은 과거에는 이 전기 이륜차의 배터리가 장착된 형태로 판매가 되고 또 장착된 상태에서 바로 충전을 했기 때문에 타다가 예를 들면 에너지가 다 고갈되면 충전할 시간이 꽤 길었거든요. 지금도 보면 4시간 이상을 충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배터리를 교체형으로 바꿈으로써 이제 손쉽게 충전 대기 시간이 거의 없이 바로 이용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배터리 문제로 인해서 차량 전체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없고, 또 이런 배터리 스테이션을 통해 가지고 건실한 배터리는 순환시키고 문제가 있는 배터리는 빼낼 수 있는 관리의 문제도 이제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이거에 대한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형 모빌리티의 한 방편으로 에너지 기반의 모빌리티 서비스를 이런 개념으로 한 거죠. 데이터 서버가 클라우드에 존재하고 일정 거점에다가 스테이션을 이렇게 둡니다. 그러다가 배터리를 이런 앱을 통해서 비어있는, 그러니까 충전 교체할 수 있는 위치를 확인해서 자기가 교환해서 계속 이용할 수 있는 형태, 이제 이런 형태의 어떤 비즈니스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내도 아직은 국내 어떤 대표적인 기준이나 표준은 없습니다만 해외에서는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사업을 이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미치노 에키 프로젝트라고 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국에 1117군데에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 아닌 그 도시 근교 그 지역에서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고령화되다 보니까는 과거에 자기 동네에 있던 슈퍼들이 영업이 잘 안 되잖아요. 병원도 그렇고. 점점 영업이 잘 되는 곳으로 몰리기 시작합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역 주변입니다. 여기는 항상 사람이 오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는 이분들이 나오고 서비스를 받기 힘들잖아요. 근데 보통의 경우에 이제 여기서 대중교선을 배차를 해서 가긴 가는데 사람이 많이 없다 보니까는 정해진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또 횟수도 작고. 그러니까 사는 사람들도 불편을 느끼는데, 그리고 또 사업자 입장에서는 수익도 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방법은 뭐냐면, 이런 골프 카트라든가, 이런 셔틀형 자율주행버스라든가, 이런 것들에다가 그 휴대폰으로 온 디맨드 방법, 그러니까 내가 콜을 하면 이 차가 이제 오는 거죠. 이렇게. 와가지고, 뭐 물건이나 배달이나 이런 서비스를 해주는. 근데 이제 이런 악의 조건, 악천후 조건 속에서도 이제 운행할 수 있게끔 이런 기술 개발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실증 사업을 통해서 부가적인 기술이라든가 혹은 우리 지역에 맞는 형태의 여러 가지들을 검증해 볼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제 끝으로 이제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가오는 모빌리티 시대에 이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어떤 모빌리티 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가 퇴근 시간이 돼가지고 이제 퇴근을 하는 거죠. 아주 익숙하게 이제 휴대폰을 통해서 집에 갈 수 있는 교통편을 이제 스케줄링 하는 겁니다. 어떻게 가겠다는 걸. 퇴근 시간이니까 차가 밀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람이 선택한 것은 이제 가까운 역까지 자전거를 타고 가겠다고 이제 계획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요즘 휴대폰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계획하고 플랜하고 부킹하고 그 다음에 페이하는 겁니다. 지갑을 쓸 이유가 없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이 미리 예약해둔 자전거를 타고 이 사람은 쭉 이동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한 시간 범위 내에 예. 여기에 도착을 하고 어차피 이제 비를 탔으니까 반납도 어렵지 않게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주차에 대한 부분도 해결되는 거죠. 예. 그 때마침 기차가 딱 도착하는 거죠. 열차가. 예.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과금을 돈을 안 내죠. 계속. 예. 그래서 가면서 또 쇼핑을 하는 겁니다. 예. 자기 아이디 확인해가지고 온라인 쇼핑을 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예. 예. 그래갖고 결제를 또 하죠.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결제를 합니다. 현금을 쓰지 않고. 그리고 이제 기차역에 이제 내리겠죠. 그리고 아까 전에 주문했던 거를 무인사무를 하면서 찾아갑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가 오더했기 때문에 여기 누군가가 배달을 하고 간다는 거죠. 자, 그 여기서 이제 자율차를 타고 예, 집에를 가는 거죠. 근데 또 가면서도 또 심심하니까 뭐 넷플릭스나 온라인 컨텐츠라고 게임도 합니다. 게임도. 예.
이게 다 지금 연결되어 있잖아요. Communicate their needs with them and amendments with other travelers. Content providers offer a variety of options. 예, 뭐 음악도 듣고 Business applications. 스포츠 경기도 이제 보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집에 도착했어요. 그 집에 도착해서 전체 피를 계산을 합니다. 예, 이렇게. 예, 그러니까 품평도 하고 또 할인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향후 시대가 이게 이제 블록체인도 설명이 자연스럽게 됐는데 이런 시대에 이제 지금 자동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와 연결된 서비스가 다 패키지화 되기 때문에 점점 이런 이해관계들이 계속 커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제 미래형 자동차 산업이 단순히 이제 자동차의 시각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와 관련된 뭐 인프라면 인프라, 서비스면 서비스 이렇게 굉장히 융복합적 큰 사업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많은 분들도 이런 거에 대한 비즈니스 고민이라든가 또 어떤 진로 탐색에서 좀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좀 참고가 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내용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